네, 전격 인터뷰 두 번째 인물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당선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 서구 을에서 당선된 당선인입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국회에서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고 부결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부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은 또 나름 기대도 컸는데 반대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예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현재 국민 여론이 거의 70% 이상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고 이번에 총선의 민의가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취지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측이 당론과 진영 논리에 매몰된 것 같습니다. 민심을 두려운 것보다는 대통령의 마음을 두려운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국민의 대표로 할 수가 있냐 하는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이게 당론과 진영 논리가 국회의원들의 개개의 양심과 휴머니를 짓밟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조금 전에 그 반대표가 좀 많이 나와서 실망이다 이런 취지 말씀이신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당론으로 표단속을 철저히 했던 것 같고 국민의 의원에서 이런 진영 논리에 매몰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권에서도 부결표를 던진 이른바 이탈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 이야기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야당에서 이탈표가 한 표 해석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가능한데 그건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5분이 국민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찬성을 하기로 했는데 무효표가 4표 나온 거 이런 걸 비춰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 측에서 찬성했고 약속했던 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양부남 당선인님, 22대 국회 이제 개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특검법 재추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특검법 1호 법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의결이 발의가 되고 의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또 재의결을 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서 본 것처럼 이러할 경우에 재의결에 필요한 8석이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범야권이 192석이고 국회 108석이니까 재의결을 하려면은 8석을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이 8석 어떻게 확보하냐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수사위합 사건의 진상을 국민과 여론에 밝힘으로써 여론의 어떤 압박, 여론을 통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는 국민의 의원들 중에서 개혁적인 분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는 민의를 대표하는 자리는 앞으로 계속 되려면은 특검을 수행해야 된다는 취지. 또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 특검 거부된다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살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국정은 원활한 국정이 되지 않고 국정의 발목이 잡히겠죠. 그래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이 특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개혁적인 의원들을 만나서 멘토를 설득하는 그 전략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설득. 네, 그리고 안 되면 또 하고 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검법을 제1호 당론 법안으로 재추진하려고 해도 원구성이 안 되면 우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요. 그 사이에 공수처나 경찰청의 수사는 계속 지금 속도를 내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의원님, 당선인님, 예.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특검법을 발의를 하도 통과가 되더라도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국민적 관심이 공수처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공수처 수사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특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는 특검에서 점검을 받는다는 사실을 특검이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수처가 인식하고 수사를 잘하려고 보는데,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과 박정우 대령이 국방부 장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지도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듯한 수사 실적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야 될 겁니다. 아마 공수처도 수사 인력을 좀 보강해서 속도를 내야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수사 요압인데 작년 7월 31일과 8월 2일 사이에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통화가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한데, 이 자료는 1년이 되면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된다. 네. 이 자료를 확보하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 아마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 군사법을 통해서 이종석 국방장관 통화 내역을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 보니까 이종석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사용했던 휴대폰과 8월 2일 3회 통화 내역이 나온다. 그리고 그날 그 이후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 개인 수사가 되고 경찰에 유입된 자료가 다시 탈취당했다. 이런 보도가 됐을 겁니다. 이 자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확보 안 해서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이런 자료를 진짜 확보했다라면은 당연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짜 이루어졌어야 되죠. 그런데 이걸 안 됐다는 것은 네. 국민으로부터 일선에서 수사 의지가 없다.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일선에서 수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옛날 공수처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2021년 어떤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손준성 검사를 고발 사주로 고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윤석열 후보는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과거 전력에 비춰보고 이번 통신자료 이런 걸 비춰봐도 과연 일선에서 수사 의지가 있을까 하는 많은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데 잘 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수사 의지가 네. 필요하지요. 다들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예. 당선인님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예. 자기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은 바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잘 됐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그래도 특검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사가 우리 마음에 만족해야 된다.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도 우리는 특검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만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만족한다 할지라도 특검법의 구조상 특검은 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대법원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검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특검이 수사를 잘해가지고 기소해서였다. 그런 결론이 난다 할지라도 기소 못하고 검찰로 보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최종 결론을 내죠. 네. 이럴 경우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면 그만입니다. 옛날에 특검에서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권으로 김웅 의원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공수처에서는 기소 의견이 없어요. 기소를 못하니까. 예. 지금 계속 특검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공수처. 공수처가 수사를 잘 하더라도 결국은 그렇죠. 기소하려면 검찰로 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당선인님 말씀하신 어떤 압박을 염두에 두고 장애 집회를 했고 이번 주말도 장애 집회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22대 당선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소속 당선인들 중에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에서 천막 농성한 지가 꽤 오래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상태인지요? 우리가 천막 농성을 5월 10일부터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로서 끝냈습니다. 어제 끝냈군요. 어제 끝냈고 이제 천막 농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해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우리 야5당 초선 당선자들은 지속적으로 연대를 모색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이잖아요. 그야말로 압도적 다수파인데 그런데 의회를 놔두고 국회를 놔두고 거리로 나가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원내에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거대한 그런 초헌법적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리에 나가고 농성을 하는 것도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론과 언론을 이렇게 환기시킬 수 있는 수단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여러 현안과 사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특검이 많다. 이런 또 좀 특검 피로감이라 그럴까?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선인님? 우리가 특검을 많이 해서 국민적 피로감을 자아낸다. 그러한 상황을 만든 원인을 제공한 데가 문제가 있는 거죠. 특검 하나하나가 국민적 관심이 깊고 국민이 의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야당은 이런 의무를 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런 푸는 방법에 있어서 정상적인 법률 이런 것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특검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제 특검 재의결 부결 이후에 야권 분위기는 더 강경하게 투쟁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모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당선인님?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되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협치도 하고 투쟁도 해야 된다. 우리가 투쟁 일변도만 했을 때는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표를 주면서 민생을 살려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국정을 심판도 하지만은 민생을 살려다는 면도 있기 때문에 투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민생 회복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협치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러나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법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투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법 추진이라든지 검찰 개혁이라든지 감사원 개혁이라든지 이런 개혁 국정기조 전환에 관련된 문제들은 강경한 투쟁을 해야 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협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투표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면 대화, 일면 투쟁.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해찬 고문이요. 민주연구원 강좌에서 윤 정부를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3년은 길다는 국민 요구가 많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년은 길다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이 얘기는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또 실제로 탄핵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몇 사람의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당선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안 이것은 여러 언론에서 나왔지만은 대통령이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사적 남용했다는 그런 의구심이 많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다는 이유가 그런 사유가 되고 있죠. 그래서 탄핵도 전혀 불가능은 아니다. 다만 탄핵이 되려면 여러 절차적이 있죠. 우리가 3분의 1 의결을 받아야 되고 이게 헌재의 어떤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과정이 있는데 탄핵을 못할 이유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도 잠깐 좀 말씀 듣고 싶은데요. 예. 8월에 전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당선인님은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표로 출마해서 연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연임해야 되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21대도 과반을 차지했지만 그때는 여당일 때이고 야당인 상태에서 저희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이것은 국민들이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임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 민주당이 특검법, 민생 법안 여러 가지 많은 법률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진두지휘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예. 이거는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커져갈 것 같다고 하는 전망도 있는데, 예. 검사장 출신의 또 변호사시니까, 예.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저는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주장하고 정적 죽이기라는 용어로 쓰자고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네. 어찌됐든 이 문제는 이제 대부분이 법원에 재판에 넘겨져 있고 나머지 이제 대북 송금에서 몇 개 문제가 남아 있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무혐의라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신념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이재명 대표 연임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당원들이나 민심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무죄고 정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고, 종부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든 좀 고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선인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종부세에 대해서 우리 당 안에서도 서로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제 감세나 증세와 같은 세금 이슈는 관련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전문 소위위원들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먼저 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국세가 예상보다 56조 4천억이 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도 세수 전망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감세안이 무엇인지를 좀 종합적으로 국가의 중장기적인 국가 재정 상황과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말하기 좀 그러네요. 무슨 말씀을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양부남 당선인은 지역구가 광주 서구을이요? 예, 서구을입니다. 이제 원구성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상임위 배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선인님은 어느 상임위 희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행안위를 신청했습니다. 아, 이유가 있나요? 행안위 신청한 이유는 이태원 참사 사건, 오성 지하수 침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국민 안전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국민 안전을 챙겨볼 필요가 있고, 제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불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개혁해보자는 공약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수사 관행을 개혁하자. 네. 이 개혁 공약은 경찰청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 공약에 첫 발을 내딛는 것다. 행안부를 가는 것은 그런 거 연관돼서 행안부를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당선인과 말씀 나눴습니다.